4월 2일부터 8일까지 이집트 요르단, 5월 1일부터 7일까지 그리스 산토리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종교의 역사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부터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의 시간을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그리고 낭뜨 측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영국의 절대 왕정, 튜더 왕조를 주제로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헨리 7세, 바로 튜더 왕조를 창건한 헨리 7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아들인 헨리 8세, 교황을 제치고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헨리 8세는요, 지난 시간에 다룬 이 헨리 7세의 둘째 아들, 차남이에요. 첫째 아들, 아서가 결혼한 다음에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죠. 그리고 형의 아내였던 형수, 캐더린과 결혼을 합니다. 이 헨리 8세는요, 영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 왕일 거예요. 6번 결혼을 해서 2명의 왕비는 처형을 했다. 그리고 굉장히 수많은 이야기가 그와 관련해서 있고요. 굉장히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온 인물이다. 그의 자녀 3명은 모두 왕이 되는데 에드워드 6세, 그리고 메리 1세,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엘리자베스 1세, 대영제국의 기초를 놓은 영국의 제1 전성기를 이끈 그 엘리자베스 1세가 바로 헨리 8세의 딸이죠. 자, 6번 결혼했어요. 자, 이 헨리 8세 이렇게 생겼습니다. 6번 결혼한 그 왕비 헨리 7세와 이 엘리자베스 요크가의 엘리자베스 사이에서 낳은 헨리 8세. 이 헨리 8세가 바로 첫 번째 결혼한 게 바로 캐서린, 스페인의 아라곤의 캐서린, 거기에서 낳은 메리 1세, 그리고 시녀 앤 불린과 결혼해서 낳은 엘리자베스 1세, 여기 유명하죠. 그리고 세 번째 부인 제인 시모사에서 낳은 에드워드 6세, 이렇게 됩니다. 여기 3명이 바로 왕이 된다. 자, 그는 이제 형수 캐서린이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근데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결국 로마 가톨릭과 결별을 하고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가 영국 왕인 나다 하면서 영국 국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 1502년 형인 아서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요절을 해요. 그때 형 나이가 15세였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자, 그러면서 왕위 계승권자가 아니었던 헨리가 왕이 되죠. 자, 그런 가운데 7년 후 1509년 아버지 헨리 7세가 죽으면서 18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2달 후 형수, 미망인이었던 형수 캐서린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스페인과의 관계,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헨리 7세는 굉장히 노랭이였다. 노랭이. 그는 가혹한 징세관을 둬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였는데 그 헨리 7세가 가혹한 징세로 인해서 인기가 완전히 지지율이 바닥이었다. 자, 헨리 8세가 즉위하면서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그 기대가 한참 높았어요. 자, 그런 가운데 그는 악명 높았던 징세관 2명, 바로 에드먼드 더들리 그리고 리처드 앰프슨을 체포해서 런던 시내에서 이 조리돌림 후 처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기, 지지율이 급상승하게 되죠. 그는 젊은 시절부터 사냥이랄지 마상, 창시합, 춤, 예능 등 이 정무보다는 잡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여색도 엄청나게 밝혀서 체념한 부인, 그 왕비 캐서린의 묵인하에 문란한 성생활을 하게 되죠. 젊어서는 놀기 바빠서 모든 정사는 토마스 울지 추기경에게 일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치세 초반 업적 대부분은 이 울지 추기경의 공으로 돌리는 게 맞지요. 그리고 공부도 상당히 잘했다고 하는데 라틴어, 스페인어, 프랑스어가 아주 유창했고요. 당대 석학들과 천문학, 신학 등을 놓고 맞짱 토론을 벌여도 절대 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이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 그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쓴 이 에라스무스죠. 그 에라스무스조차 그가 너무 이제 헨리 8세가 너무 똑똑해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 헨리 8세의 치세 때요, 바로 이 대륙에서는 종교개혁의 광풍이 불었다. 자, 그는 이 마르틴 루터의 논문에 대한 반박문을 작성하면서 이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고, 그리고 교황의 정치적 동반자로 나서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1521년 8월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 바로 메디치 가문의 최초 교황,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레오 10세 교황으로부터 이 가톨릭 신앙의 수호자라는 최고의 칭호를 받게 되죠. 자, 이랬던 그가 훗날 영국 국교회를 세웠다는, 바로 로마 가톨릭과 빠이빠이 하면서 영국 국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죠. 1534년, 그러니까 신앙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받은 지 13년 후 그는 수장령을 선포하면서 바로 영국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성직자에 대한 관할권을 교황청이 아닌 영국 국왕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수장령을 선포하면서 가톨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국교회, 나중에 성교회로 발전한 이 국교회를 설립하게 되죠. 자, 캐서린, 바로 형인 아서와 결혼한 지 20주 만에 형이 죽어요. 하지만 이 캐서린은 계속 잉글랜드에 남습니다. 스페인, 그 아라곤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왜 그랬냐? 바로 구두쇠였던 시아버지 헨리 7세가 캐서린이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 받았던 엄청난 금액의 지참금, 바로 20만 두카트를 스페인에게 돌려줘야 했기 때문인데, 그 지참금을 반환하기 싫어서 계속 영국에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1519년 헨리 8세가 즉위한 2달 후 그는 형수인 캐서린과 결국 결혼을 하게 되죠. 자, 하지만 둘 사이에는 이제 아들이 태어나지만 계속 아들은 요절을 하고요. 딸 하나만 생존합니다. 바로 메리라는 이름의 딸 하나만 생존을 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캐서린은 출산이 어려운 폐경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 메리 공주가 어때요? 아들이 없는 가운데 메리 공주가 만약에 즉위하고 그런 가운데 외국의 왕가와 결혼을 하게 되면 영국은 외국에 팔려 넘어가는 그러한 이제 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들 없이 헨리 8세가 죽게 되면 과거 그 30년간의 벌이었던, 이미 다룬 바 있죠. 장미 전쟁의 그 아픔이 재현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제 헨리 8세는 새로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재혼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캐서린은 어때요? 스페인,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 그리고 카스티의 이사벨 1세, 바로 둘이 결혼하면서 스페인이 통일한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낳은 캐서린, 막내딸이 캐서린이다. 바로 그 언니 광녀 후아나 이미 언급해 있죠. 미남왕 펠리페 1세, 그 사이에서 낳은 황제 카를 5세예요. 그러니까 카를 5세에게 이 캐서린은 뭡니까? 이모예요, 막내 이모입니다. 막내 이모. 자, 이 캐서린과 아더가 결혼했다가 그 동생 헨리 8세가 다시 형수를 취한 거예요. 자, 결국 헨리 8세는 중세 왕들이 이혼을 원할 때처럼 교황청에 혼인 무효를 요청합니다. 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결혼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교황청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당시 이 교황청에서는 헨리 8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 명분으로는,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요, 전임 교황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때요? 실제로는 이 캐서린의 친정 조카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의 왕이자 당시 신성 로마족의 황제였던 카를 5세였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당시 이 황제도 황제지만 당시 교황이었던 이 클레멘스 7세 어떻습니까? 메디치 가문의 두 번째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7세 어때요?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카를 5세 뒤통수를 계속 치다 보니까 이 카를 5세로부터 로마가 7개월간 대약탈당하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게 돼요. 자, 결국 이 교황 클레멘스 7세는 당시 황제였던 카를 5세의 심기를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의 이모였던 캐서린과 이 헨리 8세의 이혼을 승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헨리 8세는 어떻게 하는가? 이후 혼인 무효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종교개혁 성향의 신하들을 총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황청과 단절을 주장한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을 영국의 최고 주교인 바로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을 하면서 로마 교황청과의 빠이빠이 수순을 밟게 되죠. 마침내 1534년 그는 교황청의 최후 통첩을
내리고, 그리고 이게 무산되자 결국 종교개혁 성향 성직자 지지를 받고 수장령을 선포한다. 바로 로마 교황은 영국에 있는 교회에 관여할 수 없다. 영국 교회와 성직자의 우두머리는 영국 왕인 나 자신이다 하면서 수장령을 선포하게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반역법을 제정해요. 자, 이것은 뭐냐? 잉글랜드, 영국 통치자에게 나온 결정을 외국에 상소하는 것을 반역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국에서 성직자 이런 문제 이걸 가지고 바로 외국 어디입니까? 어딜 염두에 둔 거예요? 로마 교황청이죠. 로마 교황에게 상소하는 그 자체를 일종의 반역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어마무시한 후속 조치 법령이 발표된 것이다. 자, 독실한 가톨릭 성향의 교도들은요, 왕이 이러다가 왕이 교황과 싸우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 이 중세 때도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교황청과 결국 화해한 게 다반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 이 종교개혁 성향의 이 평민 출신의 이 젠트리 계층, 여기서 이제 젠틀맨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바로 젠트리 계층은요, 이 헨리 8세의 수장령을 열렬히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 헨리 8세의 수장령, 로마 교황청을 배신하는 이 수장령을 죽어라고 반대한 신하가 2명 있었어요. 바로 당시 대법관이었던 헨리 8세의 중마고이기도 했던 토마스 모어, 그리고 존 피셔 주교였죠. 결국 이들은 죽어라 반대하다 결국 죽게 됩니다. 1534년 수장령이 발표된 지 1년 후인 그때에 결국 처형당하게 되죠. 이런 가운데 헨리 8세는요, 일사천리로 그 후속 조치들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바로 가톨릭 수도원들을 통폐합하게 돼요. 그리고 때마침 이제 흉작이 막 발생하는 가운데, 자, 농민들은 그나마 종교 행위를 통해서 심리적인 위안을 얻었는데 이를 방해받는 결과가 초래된 거죠. 그리고 수도원이 통폐합되면서, 그리고 로마 가톨릭과 빠이빠이 하면서 수녀들 어때요? 다시 이제 환속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새 출발을 위한 지원금이 이제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 통폐합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복지 시스템을 갈아엎는 일종의 대격변 수준이었다. 왜냐? 이 수도원에서 당시 사회 불황자라든지 국가에서 감당하지 못한 이런 많은 복지 행위들을 수도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 수도원을 통폐하면서 없어지면서 결국 이제 복지 시스템에 이제 구멍이 많이 뚫리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반란이 끊이지 않게 되죠. 특히 1536년 10월에 있었던 이 은총의 순례로 이 반란은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그 지도자인 로버트 에스크의 인도하에 런던으로 대규모 이 반란군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헨리 8세는 이들이 요구하는 24개의 요구사항을 접수한 뒤 무리를 다 해산시킵니다. 하지만 이들은 행정 처리 속도가 늦어지자 불만을 품고 이제 프란시스 비고드 경 주도하에 1537년 스카보로 성에서 이제 군사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반란을 진압되고 그리고 수뇌부는 반역죄로 검거돼서 전부 사형에 처해졌다. 자, 1534년 8년 이 헨리 8세는요, 이미 죽은 지 360년이 넘은 한번 다룬 바 있는데요. 이 토마스 베켓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습니다. 자, 특히 헨리 2세, 바로 플랜테전의 왕조를 열었던 이 헨리 2세 때 바로 왕과 한판 세게 붙었던 이 토마스 베켓 대주교, 결국 순교했죠. 이분을 영모 혐의로 고발을 해요. 그리고 유죄를 선고한 후 그의 무덤을 부수고 그 유해를 태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가톨릭과 결별을 이제 확실한 결별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순례객들이 이제 이곳은 이제 이 토마스 베켓 때문에 순례객들이 바친 막대한 보물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다 국고로 회수하고 몰수하게 되죠. 자, 이어서 이제 윌리엄 틴들의 영어 성경이 존 로저스에 의해서 영어 성경이 출판되면서 영국은 나름의 이래 종교개혁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 헨리 8세는요, 선왕 헨리 7세 때부터 추진해왔던 이 해군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그의 즉위 5년 만에 영국의 해군력은 무려 4배로 증강됩니다. 이후 영국은 이류 국가에서 열강으로 인정받게 되죠. 1546년에는 해군청을 신설하는데 이것은 영국이 훗날 해양 강국으로 뻗어나가는데 정책적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했던 강력한 전함,
메리 로즈호가 이제 진수됩니다. 이 배는 프랑스 침략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프랑스를 침공하기도 전에 아이러니하게도 헨리 8세가 보는 앞에서 홀라당 침몰하게 되죠. 왜냐? 대포를 너무 많이 설치한 거예요. 거기다가 진수식에 너무 많은 인원이 탑승했던 게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메리 로즈호가 위력을 발휘했다면 엄청났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하죠. 이 전함 건조에 공을 들여서 그는 이후에도 50여 척의 신규 전함을 건조했어요. 이 모든 목표는 결국 프랑스 공격이 목표였는데 이 목표는 실현되지 못하죠. 하지만 이 해군력 증강과 조선 시설의 정비는 그의 딸인 이 엘리자베스가 훗날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였던 아르마다 함대를 격파하는 그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모든 통치 행위들은 장기적으로는 훗날 세계 최강 영국 해군이 탄생하게 되는 그 토대가 되었다라고 평가됩니다. 자, 군사적 주뭉이 이런 프랑스나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스페인 같은 대륙의 강적들을 상대로는 아무 재미를 당대해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진보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던 북쪽의 요 스코틀랜드 상대로는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1513년 요 잉글랜드가 프랑스와 전쟁 중인 틈을 타서 이 스코틀랜드가 영국을 침공해 옵니다. 그때 헨리 8세는 이제 되치기를 해가지고 결국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4세를 비롯해서 귀족 1만 명을 격파한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군대를 전멸시키고 수도였던 에딘버러를 약탈하게 되는데요. 자, 이 제임스 4세는 누구냐면요. 이 헨리 8세의 누나였던 마가렛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헨리 8세 입장에서 뭡니까? 매형이 되는 거죠. 매형. 자, 한번 족보를 볼 텐데요. 자, 헨리 7세. 헨리 7세의 아들, 첫째 아들 아더, 일찍 죽었다 그랬죠. 그 누나가 마가렛이다. 그리고 그의 동생 헨리 8세. 헨리 8세, 이 마가렛이 누구와 결혼하는가? 바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4세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 헨리 8세가 이 제임스 4세를 죽이게 된다. 바로 매형을 죽인 것이다. 그리고 아들 제임스 5세, 조카죠, 조카. 그래서 과부가 된 마가렛을 섭정으로 세우고 당시 생후 18개월밖에 안 되었던 제임스 5세 조카 제임스 5세를 왕으로 즉위시키게 되죠. 이후 스코틀랜드는요 섭정인 마가렛과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이 치열해져요. 그리고 조카 제임스 5세는 어때요? 이 헨리 8세가 어때요? 자신의 부왕을 죽인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이후 반영국 그리고 친프랑스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전쟁이 펼쳐진다. 1542년 헨리 8세는요 3천의 병력으로 무려 6배나 많은 스코틀랜드 군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임스 5세가 또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헨리 8세는 어때요? 자신의 매형 제임스 4세, 조카인 제임스 5세를 모두 죽인 꼴이 되죠. 이 제임스 5세의 유일한 적자였던 당시 생후 9일밖에 되지 않은 메리 스튜어트가 스코틀랜드 여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제임스 5세의 딸 메리 스튜어트, 당시 생후 9일밖에 안 된 이 메리 스튜어트를 어떻게 해요? 스코틀랜드 왕으로 즉위시키고 헨리 8세는 자신의 아들인 에드워드 5세와 이 메리 스튜어트의 이 결혼을 강요하게 된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영국과, 그러니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강제로 통합하려는 계획이었죠. 이때 이 강제 결혼, 구원, 이것을 이제 거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무식한 청혼에 이제 그 엄마는 갓난아이 메리 스튜어트, 이제 엄마가 이제 프랑스 출신이거든요. 프랑스 왕가. 자, 외가인 기즈 가문에 프랑스로 도망을 하게 된다. 자, 프랑스의 이 기즈 가문은요, 프랑스 궁정에서 거의 준 왕족에 해당하는데, 이 메리 스튜어트는요, 당시 왕세자였던 프랑스와 2세와 결혼하면서 프랑스 왕비가 되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여왕이면서 동시에 또 프랑스의 왕비였다. 이 기즈 가문은 골수 가톨릭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성향, 바로 성공의 성향의 영국과는 견원지간이 된다. 자, 이 프랑스의 개입으로 헨리 8세의 계획, 바로 스코틀랜드를 완전 복속시키고자 했던 그 계획은 실패하게 되죠. 스코틀랜드 역시 자국이 잉글랜드와 1대1로 맞짱을 뜨기에는 국력 차이가 너무 벌어진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양쪽 모두 영국 역시 그리고 스코틀랜드 역시 나중에 다루겠지만 존 낙스를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결국 양쪽 모두 개신교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념적
동질감이 형성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후 영국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이제 연합 왕국으로 가는 그 초석이 마련된다는 것이죠. 1536년 헨리 8세는요 웨일즈를 완전 복속시키고요. 1541년에는 아일랜드의 반란을 평정하면서 바로 아일랜드의 그 더블린 의회에서 아일랜드 왕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이제 브리튼 섬과 아일랜드 섬 전체를 평정하고 대영 제국의 기초를 닦은 왕으로 후대에 평가된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튜더 왕조의 두 번째 왕인 헨리 8세가 바로 영국식의 종교개혁 수장령을 발표하면서 교황청을 이제 등지고 영국교회 수장으로 등극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